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2장 다 끝내지 못한 부분을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이론과 도시재생 시스템을 배웠고요.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 시스템만 가지고 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한 반 정도를 수업을 하고 반 정도 남은 거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도시재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을 만들기 및 도시재생 이론을 이번 학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론들도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접목을 시켜서 배울 수 있는 이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도시 재생 시스템에서의 환경적인 거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원격 요인이 있고요. 미시적인 요인, 거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 요인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중앙정부나 정당, 국가경제, 과학기술, 경제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정책이나 정치인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한 행정적인 요인들이 크다. 그런데 한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원격적으로 시스템이 도시 재생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조직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보면 국가가 되겠죠. 국가가 되겠죠. 그럼 국가에서는 결국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크다. 또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옛날처럼 방식이 도시재생의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시행이 돼 왔었지만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오늘날의 도시재생 사업이 됐고요. 이런 원격적인 요인과 더불어 미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개별 시민들과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측면은 어떤 건가? 원격 요인과 더불어 거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의 성향이나 그 지역, 로컬이죠. 로컬의 기업 분위기,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소득 수준들이 이런 도시재생 시스템의 환경적인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환경적인 부분이 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투입, 산출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그 체제의 어떤 영역의 또 범위나 공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개방 체제와 폐쇄 체제가 있다. 그럼 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어떤 체제가 더 유리할까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대답을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럼 어떤 체제가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개방 체제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엄격하고 조금은 좀 장유유서적이고 소통이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하죠. 그리고 집단 형성을 하게 되고요. 또 계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일반 시민들과는 대화가 더 할 어떤 계기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 거에 약간 폐쇄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폐쇄 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엄격한 국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폐쇄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뭐 다 폐쇄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요즘의 시대에는 폐쇄 체제보다는 개방 체제가 훨씬 맞다? 아니면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통적인 면에서 되게 개방적이면서 유연하고 생각이 이런 게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하고 또 남의 얘기를 들어줄 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옛날 말로는 벽창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상대방 얘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 얘기도 또 할 수 있고 서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예, 그게 아무래도 폐쇄적인 체제보다는 개방 체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들을 존중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체제가 됐을 때 과연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체제가 되겠죠. 개방 체제와 폐쇄 체제. 그리고 전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성. 이거는 부분의 총합과는 다른 전체로서의 어떤 부분적인 것보다는 그 전체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부분으로만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전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집합체로서의 전체성을 지녀야지 이제 전체성이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은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체제 각 부분의 총합보다는 이 전체성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크다는 생각에 기초를 둠으로 인해서 그 서로의 상호 관계들 있잖아요. 협력 관계. 이런 활동과 기능을 설명하는 게 전체성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게 전체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제 투입 산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 체제냐, 개방 체제냐, 전체성이 무엇냐, 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나오죠. 이거 개방 체제와 폐쇄 체제.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어떤 사회 체제냐, 개방 사회 체제냐, 폐쇄 사회 체제냐. 그래서 좀 심하게 유독히 이제 폐쇄 체제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북한의 체제가 이제 폐쇄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유민주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개방 체제를 택하고 있죠. 공산주의라 해도 사회주의라 해도 자유 경제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양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의 어떤 체제가 정치는 뭐 사회주의, 경제는 개방 체제, 개방주의, 민주주의라기보단 개방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제를 두 가지의 어떤 모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완전히 폐쇄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근데 거의 요즘에 세태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폐쇄 체제를 가지고서는 힘들다, 살기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힘들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든 세상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 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완전 폐쇄 체제는 물리학이나 화학 실험 할 때나 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실험이기 때문에 완전한 폐쇄 체제라는 건 사실 완전하다는 건 없죠.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건 없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실험을 하고요. 또 분석을 할 때는 가정이라는 걸 해요. 가정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실험과 분석이 좀 흔들린다? 어떤 가정을 픽스해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결과치가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실험실에서 가정을 해놓고 이런 화학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화학 반응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폐쇄 체제라는 거는 가정을 해놓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도 유연하게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해보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면 어떤 결과치 나오는 게 불확실하고 힘들다는 거죠. 분석이나 실험이라는 게. 사실 현실 세계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혼합적인 체제다. 개방과 폐쇄가 혼재하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아니면 집행하시는 행정적인 것을 집행하시는 분의 어떤 법적인 체계가 딱 있다면은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서로 공유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현실에서는요.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거를. 영원한 건 없다. 그리고 고정된 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항상 우리 역동적으로 시시각각 뭔가 동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생각, 행동,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찰나라고 하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면 똑같은 행동을 또다시 하기란 쉽지가 않죠. 뭐 우리가 배우나 희극인처럼 막 수많은 동작을 연습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똑같이 해보려고 해도 100%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계속 하니까. 예, 그렇지만 순간순간 찰나찰나 같은 동작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참 역동적이고 액티브한 거죠, 사실은. 동적인 작업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체성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체제라는 거는 전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요. 총합과 구분된 하나의 집합체다. 그리고 서로 보완 관계가 이루어지는 활동과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게 전체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으로서밖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전쟁,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전체주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제 개개인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목표, 개념, 어떤 걸 상징하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것은. 예, 그래서 전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어인데 그곳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국가의 어떤 목표, 이념이 뭐냐,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거에 따라 그 시대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전체주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 개념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종과 통합하는 기능이 있는 게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서 볼 때는 있는 게 전체성이다. 그 한 가지 예로 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해서 내 목표치까지 목표하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운송수단이. 오늘날 너무 좋아졌죠. 웬만하면 뭐 1시간 이내 거리 아니면 하루 생활권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내가 뭐 드라이브를 할 수 있지만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직장 목적지로 간다. 이러면은 네 바퀴가 달린 아니면 뭐 바퀴가 꼭 네 바퀴가 아니어도 되지만 자동차는 네 바퀴죠. 예, 그러면 이것이 굴러가려면은 자동차 안에 몇 천 가지의 부품과 어, 몇 천 가지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모양새로 완제품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전체성의 대비가 되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비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수많은 부품과 전자 장비 부품과 또 굴러가는 그 부품들이 있잖아. 이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면은 자동차 부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판을 하나 만들어요. 판을. 모듈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수십 수백 가지 부품이 이 판 안에 딱 부착이 되면은 그 작은 부품들을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또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과 돈이 절약이 되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모듈판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여기 집약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 판에 모든 게 다 자동차의 원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나마 거기다 집약을 했다. 예, 그래서 모듈판에다가 부품들을 붙여서 그 모듈판을 자동차에다 어딘가에 끼워 넣겠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자동차 바퀴도 달고 라이트도 달고 백미러도 달고 뭐 여러 가지 차 내부에 시트 카바나 발판이나 뭐 많죠. 유리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진짜 공정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가로 세로 폭 넓이 뭐 이런 것만 따질 수는 있지만 왜 항상 그것이 그렇게 완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부품들로 인해서 구성이 됐는데 참 신기하죠. 뭐 물론 비행기는 더 신기한 그 운송수단이지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성, 자동차의 완성품의 전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부품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 도로나 뭐 여러 가지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합. 총합이 이제 돼서 자동차가 된 거고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도시가 이루어진다. 대표하는 전체성이다. 전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뉴욕의 자유도시, 파리 낭만도시 이름이 붙여졌죠. 예레반의 매혹의 도시, LA의 판타지, 베네치아의 사랑의 도시, 서울은 역동의 도시. 참 서울의 역동의 도시라는 이름을 참 잘 만든 것 같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삐바삐 움직이고 부지런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 급하다. 빨리빨리. 뭐 이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여유가 없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그런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역동의 도시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역동의 도시라는 굉장히 활기 넘친다. 바쁘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총합체다. 도시라는 게 일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딴딴딴딴 영화관에서 딴딴딴딴 하면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처럼 보이곤 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는 전체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투입과 산출 행위. 어, 하나의 뭐 플라스틱 물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투입 과정과 산출 행위가 있는데, 이 투입 과정이라는 게 바로 원자재, 원재료를 어떤 기계에다가 넣고 그 기계에서 마지막으로 완성품, 플라스틱 물병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투입과 산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이라던가 도시재생 시스템이라던가 또 어떤 체제라는 거는 이렇게 투입과 산출의 과정이 있어야지 결국은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라는 거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결국은 투입을 하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막 움직여주고 어떤 과정을 하게 되고 산출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재생으로 봐서는 투입이라는 거는 자원, 정보, 물질,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중간에 내부적으로 막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결국은 그 내부의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자원, 정보, 물질, 에너지 등이 움직이는 힘, 사람이죠. 내부 과정인데 뭐 법을 만든다든가 정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뭔가 산출해내야겠다는 이반자들이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산출은 뭡니까? 정책, 사업, 공공서비스, 규제, 이것이 되겠죠. 도시재생에 있어서는요. 정책, 사업, 공공서비스, 규제 이런 것들이 산출 과정 중에 나온 행위, 산출 행위다. 결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환경으로부터는 에너지, 물질, 자원, 정보가 투입이 되고요. 그 체제 내에서 지금 막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이 해서 산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블랙박스를 보면은 깜깜하다. 블랙박스. 이게 무슨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컴컴한 상자 같은 거. 화이트 박스는 뭐예요? 굉장히 투명하고 잘 보이는 거잖아. 깜깜하다. 안 보인다. 예,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거는 깜깜하다.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둡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약은 뭡니까? 숨은 뜻, 섀도우. 그죠? 그림자 같은 거죠. 약이 상징하는 건 치료를 해준다. 뭐 정부 조직은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유족들이나 그때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굉장히 어두운 거죠. 정부 조직도 투명하다기보다는 그 행정, 입법, 사법이 있는데, 뭐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항맥, 인맥, 그죠? 사교, 친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걸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관행처럼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섀도우, 섀도우 정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 조직, 5.18 광주 사태, 세월호 참사, 굉장히 우울하고 다크한 얘기들이잖아요. 비자금, 투명하지 않죠. 화이트 박스는 투명하다. 요즘은 가정의 구성 단위가 뭐 아내, 남편, 자녀 하나, 둘 정도거든요. 많으면 둘, 셋이고
적게는 한 명 정도, 아니면 딩크족도 있는데, 그 가정의 월 수입이 뭐 부부가 맞벌이든 외벌이든 벌면 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가정 경제를 이끄는 뭐 대부분은 와이프한테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와이프가 관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투명하다는 거죠. 뭘 속이거나 뭐 월세입을 줄여서 주거나 못 갖다 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굉장히 투명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로 이렇게 비유해서 구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이제 변화하면서 이 시스템 이론이라는 게 또 변화를 하게 되고, 또 그 변화에 따라 바꿔줘야 되는 거죠. 환류. 사회가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어떤 시민들의 행정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요. 그죠? 정책 결정도 보다 투명하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까 블랙박스에서 화이트박스로 가는 추세이긴 하고요. 그러면 환류라는 건 어떤 건가?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따른 조절 과정이 필요한데, 목표에 따른 조절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목표에 따른 조절 과정이다.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환경 체제는 뭡니까? 자원, 에너지, 물질, 정보가 투입이 되고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서 환경이란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후속 작용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예가 뭐냐? 그죠?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동차 운전 과정에서 신호 체계, 그리고 행선지에 따라 자신의 운전 속도와 방향 조절.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88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강변북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자동차들이 일렬로 막 지나가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장관인 거죠. 뭐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모르지만 뭐 거기 정체 상태가 되거나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 힘들죠, 운전자들이. 그렇지만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역방향으로 운전을 한다던가 신호를 어기면서까지 막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그 질서정연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절대 어길 수 없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게 산출이 된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이 교통 질서,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 환류가 있고 소극적 환류가 있다. 환류도 주변 환경이라는 게 목표 조기 달성, 이런 체제가 있는데 어떤 환류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류는 적극적, 소극적 환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적극적 환류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더욱 증폭이 된다,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커져서 속도가 커져. 속도의 변화를 가속적인 변화를 보인다. 증폭이 되면 어때요? 힘도 세고 부피도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속도가 붙는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라는 거는 항상 조직 목표가 있거든요. 그 조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으로 더욱 증폭이 되죠. 좋은 쪽으로. 그러면 목표가 조직에서 원하는 목표가 초과 달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뭐 달성이 된 것까지도 좋은데 초과 달성됐다. 그러면은 뭐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이게 이제 적극적 환류가 되겠고, 반대로 소극적 환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목표 달성도 못하는 어떤 체제 활동이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조절하고 제어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 환류가 된다. 그럼 계층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층성. 계층성에는 이제 상위 체제와 하위 체제가 있어요. 가족 체제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하위 요소들을 보면은 유기적인 연계와 분업 단계, 그 다음에 권위와 협력 관계,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결성이 된다는 거죠. 상위 체제가 하위 체제를 어떤 근린 공동체의 하위 체제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린 공동체. 근린이라는 게 뭐 상업시설이나 주거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쓰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족이나 이웃, 친지, 가족, 이웃, 친지. 그리고 소속된 계층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기둥이죠,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기둥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 그럼 어머니는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들판과 같고 한없이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분들이 어머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전에는 엄하고 좀 거리가 좀 거리를 두었던 그 엄함, 이런 게 있었죠. 근엄함. 그래서 집안에 위기 질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항상 예전에는 외벌이가 많았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은 아버지고, 가장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아니면 회사원이다,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었던 건데, 아버지는 가장이면서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장이지만 공무원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위치는 상이한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에 돼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인 특성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또 이제 도시정부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람이지만 각기 상이한 가치체계와 행태,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죠. 왜? 부작용 우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맞춰야 되는데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 자녀에게 최대한 접종을 늦추는 거를 원할 수는 있어요. 가장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는 공무원이지만 가장으로서는 아들에게 백신을 맞는 걸 원치 않는다기보다는 조금 시간 조절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늦게 맞추려고 했던 것이고, 공무원이라는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과 아버지 사이의 차이점인데, 내 위치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소속된 계층에 따라 상이한 기능적인 특징을 보인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그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체제냐에 따라서 목표나 기능, 역할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를 수가 있다. 이제 부정적 엔트로피를 한번 볼게요. 그 엔트로피는 그 연력학 제2법칙에서 가져온 개념이긴 한데, 그 체제 내에서 열 현상은 분자들의 어떤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무질서한 운동,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열 현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걸 태운다. 그럼 그게 분자들이 막 태워지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막 태워지는 과정에서 막 흩어지겠죠. 그 공간 안에서 흩어지던 뭐 공간 밖에서 흩어지던, 그러면서 그 무질서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개념인데, 그 폐쇄체제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폐쇄체제와 개방체제라는 걸 배웠는데, 폐쇄체제에서는 엔트로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질서해지고, 그 무질서가 증가하니까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 체제가 종료된다. 엔딩이 된다는 거죠. 끝난다. 그 무질서한 체제가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체제 내에서 열 현상이라는 게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운동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 운동하는 방향은 지금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막 흩어지는 거죠.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꼭 한쪽으로 갔을 때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무질서하게 가기 때문에 폐쇄 체제에서는 엔트로피가 지속이 된다. 뭐 일맥상통하죠. 부정적 엔트로피라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없어진다. 그래서 폐쇄 체제에서는 결국 부정적 엔트로피라는 게, 엔트로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균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균형 상태. 없어진다는 거죠. 종료가 균형 상태죠. 제로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자꾸 증가하니까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요. 시계 태엽의 예를 들었죠. 시계 태엽. 그러니까 태엽이 잠긴 시계가 있는데, 이 태엽이 점점 풀려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나죠.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제 끝내는 시계 내부에서 힘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니까 시계의 기능이 정지된다라는 거죠. 태엽은 뭐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딘가에 시간인지 뭐 아니면 밥을 준다 그러죠. 시계 태엽이라는 게 시계가 멈추니까 시계에다 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건데, 돌려놔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면서 시계의 기능이 정지가 되죠. 나중에는 밥 준 게 만료가 되는 거죠.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다. 밥을 3끼 먹자 하루에. 뭐 2끼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져. 언제?
참다 못해 배가 고파지는데, 이게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가 고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시계도. 예, 그러면서 기능이 정지된다. 태엽이 다 한 거예요. 태엽이라는 건 뭐 시계가 돌아가게끔 하는 밥을 주는 역할이거든요. 건전지 같은 역할인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엽이 기능을 다 한 거죠. 그럼 시계 기능도 다 해서 시계가 멈춰. 정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정적인 엔트로피의 극대화 현상, 어떤 무질서, 부정적인 엔트로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책상이 낡아져요. 인간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과 죽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영원하지 못하고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되게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뭐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모든 학문이라는 거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방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는 어떨까? 개방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가 된다. 아까 이 개방 상태라는 거 보니까 폐쇄 체제는 억제하고 근엄하고 너무 엄격하니까 경직이 되지만, 개방 상태는 유연하고 대화가 되고 선심껏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환경과의 관계에서 평준화가 생기고 에너지나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 개방 상태에서는 엔트로피가 억제된다. 그러면 그 엔트로피라는 건 여기서는 부정적인 엔트로피잖아요.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어쨌든 여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인 엔트로피다. 그러다 보니 개방 상태에서는 이 부정적인 엔트로피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억제가 되고 감소가 된다. 자연스럽게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항상적 작용이다. 이거는 이제 항상적 작용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가 되는 거죠.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체제가 생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반응이나 환경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작동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인체 온도가 36.7도예요. 그래서 한 40도까지 올라가면 열이 펄펄 끓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36.7도보다 온도가 더, 우리 신체 온도가 더 내려간다면 또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굉장히 과학적이다. 우리 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는 거죠. 완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그게 면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신체 온도가 내려간다면, 떨어진다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요. 또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열이 나서 병이 나는 거죠. 결국 병이 나서 열이 난 거죠. 예, 이런 신체의 어떤 온도만 가지고도 어디가 아픈지,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다. 이 우리의 몸은 신비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존과 유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 몸이 외부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 그러면 이런 반응들을 적정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리 몸은 면역력이고요. 또 수요와 공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 조절이 되는 거죠. 기능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시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가격 조절 기능을 수요와 공급으로 하는데, 시장 작동은 저절로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부 기능, 중간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규제나 법안이 마련돼서 또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절로 시장 안에서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격 유지 조절 기능이요. 그래서 이 외부 체제라는 건 외부 환경이라든가 자극으로부터 항상 항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 항상적인 일정하게 항상 그대로 이게 한다는 게 항상적인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일상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발전은 항상성이고 이거는 항상성이니까 항상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일상성이나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36.7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항상. 그래서 체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 체제 활동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제 활동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항상성이 깨졌을 때 좋지 못하니까 유지하기 위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열이 난다? 아, 그러면은 어떤 때 열이 나고 어떤 경우에 체온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예측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잘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 생활 패턴이 깨지면은 우리 온도도 체온의 온도도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균형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시스템에서 균형 상태는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아까 이게 균형 상태는 역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체제 시장에 따라서 성장하고 뭐 쇠퇴하고 발전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그러니까 도시는 성장하지만 성장하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또다시 멸실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리고 아까 폐쇄 체제 배웠잖아요. 개방 체제도 배우고 폐쇄 체제는 무질서, 엔트로피에 부정적인 엔트로피가 감돈다. 그러다 보니 무질서한 체제로 종료가 되고요. 균형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개방 체제는 역동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계 태엽도 나왔잖아요. 결국은 균형 상태로 돌아온다. 시계가 죽어버려. 균형 상태가 아닌가요? 시계는? 아무튼 그거는 부정적인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시계 상태라는 게 부정적인 엔트로피가 된다. 시계 태엽을 감았는데 점점 그 기능을 다해서 시계의 기능을 다 해버린 게 부정적 엔트로피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죠. 동일 귀착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귀착성. 기계라는 거는 어떤 초기 조건과 최종 상태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되잖아요. 기계라는 거. 기계 체제 하에서는 초기 조건, 최종 상태. 여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생물학 체제나 사회 체제는 최종 상태에 귀착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기계는 반대네요. 기계는 어떤 초기 조건과 최종 상태에 따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생물학 체제나 사회 체제는 최종 상태에 귀착하더라도 기계처럼 인과관계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귀착하는 상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기계 상태는 단순하지만 생물학이나 사회체제는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 기착성이라는 유기체, 동일 결과, 우리가 그냥 최종 상식적으로 10 플러스 1은 보통은 11이잖아요. 그래서 11이 정답이다.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한 방법이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생물학 체계나 사회 체제는 1 플러스 1은 20이다. 아니면 1 플러스 1은 5가 된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11이 정답이지만 요런 등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10 플러스 1은 20이냐 하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10명이 일하는 조직에 한 명의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입사를 했는데 너무 뛰어난 거죠. 뭐가?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신입사원 아이디어 때문에 조직의 생산성이 배가 된다. 뭐 2배, 3배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0 플러스 1은 20이 됐다 하는 게 사회체제. 아니면 10 플러스 1 이거는 5가 됐다. 그럼 10 플러스 1의 반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 30, 40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5가 됐어. 11도 아니고요. 그러면 10명이 일하는 조직에 한 명의 직원이 있는데 10명 중에 그 9명은 뭐 무난하고 한 명은 유대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5로 떨어진다는 거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체제나 생물학체제에서 있어서는 10 플러스 1은 반드시 11이 아니라 20, 30이 될 수도 있고 11보다 더 작은 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조건과 방식으로 이 결과물이 도출이 된다 하는 게 이제 동일 귀착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계적인 답이 아닌 사회체제나 생물학체제는 이렇게 상이한 답이 도출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2장 시스템 이론과 도시재생 시스템은 동일 귀착성까지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 시간에 3장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